휘발유 한 방울이 피 한 방울보다 귀해진 땅이 있습니다. 2026년 봄 동남아시아입니다. 마닐라 대로에는 차가 사라진 게 아니라 움직일 돈이 사라졌고, 라오스 국경 도시에서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도 기름을 못 넣는 날이 일상이 됐습니다. 태국에서는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휘발유 가격이 한 번에 올랐고, 다음 날 아침 지프니 기사들은 시동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석유 수입에 목숨을 건 나라들이 왜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졌을까요? 2026년 동남아 에너지 대공황, 그 붕괴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말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풍경은 기묘했습니다. 하루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뒤엉키던 에드사대로가 텅 비어 있었고, 형형색색의 지프니들은 차고에 처박힌 채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건 평화가 아니라 정적의 공포였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50페소를 돌파하면서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대중교통이 통째로 멈춘 겁니다. 한국 돈으로는 리터당 4,000원 남짓이지만 필리핀 서민의 하루 임금이 500페소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인이 리터당 2만 원 가까이 주유하는 셈인데,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사실상 이동을 포기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일을 하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는 역설 앞에서 사람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지프니가 멈추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재래시장으로 향하던 채소와 쌀 배송이 끊겼고, 냉장 트럭이 서자 생선은 항구에서 썩어갔습니다. 마닐라 외곽의 한 시장에서는 양배추 한 폭이 가격이 열흘 만에 3배로 뛰었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 빈 좌판만 들어선 풍경이 뉴스를 탔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식량 위기로 번지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라오스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수도 비엔티안의 주유소 앞에는 새벽부터 차량 행렬이 1시간 넘게 걸어야 끝이 보일 만큼 이어졌고, 대부분은 기름 매진 팻말 앞에서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내륙 국가인 라오스는 정유시설이 전무해 모든 석유 제품을 태국과 베트남에서 들여오는데, 공급선이 막히자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셔터를 내린 주유소 앞에서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에서 그나마 정유 인프라를 갖춘 나라였지만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3월 24일 밤 정유사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6바트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아침 주유소마다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툭툭 기사들은 손님을 태우는 대신 항의 시위에 나섰고, 관광객들은 예약해둔 휴양지행 차량이 취소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부, 보라카이, 발리까지 관광도시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현지 교통비가 3배로 폭등하자 예약 취소가 쏟아졌고, 호텔과 식당은 손님 없이 텅 빈 채 버텨야 했습니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던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했고, 거리에는 일거리를 잃은 가이드와 기사들이 넋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남아의 황금알을 낳던 관광 산업이 에너지 충격 한 방에 휘청거렸습니다. 공식 유통망이 막히자 그 틈을 위험한 거래가 파고들었습니다. 마닐라 빈민가 골목에서는 페트병에 담긴 정체 모를 기름이 팔려나갔고, 품질을 알 수 없는 이 연료를 넣은 오토바이 엔진이 며칠 만에 고장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불순물 때문이었는데, 수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망가진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려두고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농촌 풍경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트랙터 연료가 떨어지자 농민들은 창고에 묵혀두었던 쟁기를 꺼냈고, 물속 카라바오가 다시 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할아버지 세대로 돌아간 풍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넘쳐났는데, 그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서늘했습니다. 한국인이 올린 이러다 죽겠다는 글에 달린 동남아 현지인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린 이미 죽었다. 1998년 필리핀 의회는 석유 자유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였는데, 핵심은 정부가 유류 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경쟁이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논리였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정유사 3곳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상황에서 경쟁은 실종됐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 즉시 반영하되 내리면 천천히 따라가는 기묘한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28해가 지난 2026년, 이 법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굴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정부는 법률 개정 없이는 손을 댈 수 없다며 뒷짐을 졌습니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급등을 핑계로 가격을 한껏 올렸고, 시민들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 낀 채 속수무책으로 지갑을 털렸습니다. 태국 역시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영 정유사 PTT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민간 정유사 두어 곳이 뒤를 따르는 과점 체제였는데, 국가 위기 속에서도 이들의 분기 수익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같은 날 거의 같은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에 담합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시장 논리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서민의 고통 위에 쌓인 이익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유가 충격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산업 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극히 드물고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쌀조차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판국에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건의 운송비가 덩달아 뛰고 결국 장바구니 물가 전체가 들썩입니다. 자체 제조업 기반이 있는 나라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생산성으로 일부 흡수하지만 필리핀에는 그런 완충 장치가 없었습니다. 정제 시설의 부재는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필리핀은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로 가공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완제품 형태의 석유 제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사와야 합니다. 운송비와 중간 마진이 이중으로 붙는 구조인데 평상시에도 비효율적이던 이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 더 치명적 약점이 됐습니다. 물량 확보 경쟁에서 밀리자 가격은 더 치솟았습니다. 고유가는 단순히 기름값만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조이는 올감이었습니다.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고 금리가 오르자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소규모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소비가 위축되니 경기는 더 가라앉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빚에 의존하는 수렁이 깊어졌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계층 간 격차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마닐라 포브스파크 같은 부유층 거주지에는 대형 디젤 발전기가 쉼없이 돌아갔고 에어컨과 냉장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동됐습니다. 반면 톤도 빈민가에서는 촛불을 사기 위해 하루벌이를 털어야 했습니다. 가로등조차 꺼진 밤거리에서 치안은 증발했고 절도와 폭력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누군가는 냉방 속에 잠들고 누군가는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필리핀 페소화 가치는 위기 이후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풀자 외환 보유고가 줄었고 보유고가 줄어드니 페소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동남아의 붕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구조적 결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이란 혁명 수비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선포했습니다. 표면상 훈련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대한 임검을 강화하고 일부 선박의 통행을 저지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는데 폭이 서울 한강다리 10개를 나란히 놓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배럴당 20달러 넘게 뛰었고 두바이유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힐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한 공포가 투기 세력까지 끌어들이며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산유국들이 긴급 증산을 논의했지만 시장의 패닉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서 동남아시아는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됐습니다. 중동의 에너지를 의존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힘이 없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자금률이 높아져 여유가 있었고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줄이며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에는 대체 공급선이 없었습니다. 중동발 원유가 끊기면 곧바로 숨통이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은 내부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국가 전력의 버팀목이 되어준 말란파야 가스전이 고갈 직전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된 겁니다. 신규 개발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막혀 진척이 없었고 외부에서 기름이 끊긴 마당에 내부 에너지원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위기는 겹겹이 쌓였습니다.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 저수지 수위가 급락하면서 수력 발전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력 부족은 산업 현장을 직격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봉제 공장들은 조업 단축에 들어갔고 다국적 기업들은 주문을 취소하거나 납기를 미뤘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무급 휴직 통보를 받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고향으로 돌아갈 교통비조차 없었습니다. 교실도 비어갔습니다. 등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고 유니세프는 학업 중단 아동수가 급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은 콜센터와 IT 아웃소싱 산업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는데 정전이 잦아지자 해외 기업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권력을 쥔 자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몇몇 정치 가문이 지배하는 필리핀 정치에서는 위기 해결보다 가문의 이익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왔고 에너지 예산이 특정 기업에 집중됐다는 의혹을 다룬 탐사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절박해진 일부 국가는 금기시되던 선택지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풀리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유사들이 물밑 접촉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공식 계약은 피했지만 제3국을 경유한 우회 거래가 암암리에 성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을 굶길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혼란을 지정학적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확충 차관을 제안했고
당장에 불을 끄기 급한 일부 정부가 이 손을 잡았습니다. 라오스는 이미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 자본이 건설한 댐에 의존하고 있었고, 캄보디아에서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가 수도의 전력을 책임졌습니다. 차관의 담보로 항만 운영권과 장기 토지 임대권이 넘어갔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래의 주권을 저당 잡히는 거래였습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필리핀 정부는 뜻밖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노후 지푼이를 퇴출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라는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환경보호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름값도 감당 못해 버티는 서민들 눈에는 최악의 타이밍에 날아든 벼락이었습니다. 수십 년 함께한 지푼이를 폐차하고 수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사라니 정부가 대체 누구 편인지 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32년 경력의 지푼이 기사 오리니온 씨는 하루 16시간을 운전대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제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0페소, 한국 돈으로 5천 원 남짓이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기 지푼이 가격은 200만 페소,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정부가 내민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결국 빚이었습니다. 오리니온 씨는 동료 기사들과 함께 마닐라 도심에서 연일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대화 정책의 이면에는 글로벌 기후협약 압박이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며 친환경 전환을 독려했고, 필리핀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푼이 퇴출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마닐라 일부 지역에만 설치됐고, 지방 도시에서는 충전소를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야 했습니다.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사라는 요구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위기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마닐라 빈민가에서는 기름값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물리는 사금융이 기승을 부렸는데, 갚지 못하면 장기 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증언이 인권단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제인신매매 감시단체는 동남아 일대에서 에너지 위기 이후 장기 밀매 의심 사례가 급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빈곤이 인간의 존엄마저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해외 송금도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1,000만 명 넘는 해외 노동자들이 매년 보내는 돈은 국내 총생산의 10%에 달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들의 일자리가 줄고 송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현지 경기 악화로 귀국길에 올랐지만 집에 돌아와도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외화를 벌어오던 파이프라인이 막히자 경제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정부 발표와 현실의 괴리도 불신을 키웠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발표했지만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쌀값은 2배로 뛰었고 식용유 가격은 3배 가까이 올랐는데 공식 숫자는 현실을 담지 못했습니다. SNS에는 영수증 사진을 올리며 정부의 통계 조작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넘쳐났고, 신뢰를 잃은 정부는 위기 대응 동력마저 상실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웠고, 안전 자산을 찾아 달러와 금으로 몰리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동남아 금융시장은 출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동남아의 자원과 영향력을 재편하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먼저 쓰러지면 광부들이 대피하듯 동남아의 붕괴는 아시아 전체에 울리는 경보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고를 누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동남아의 붕괴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먼 나라의 불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몇 달 안에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남아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아니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프니가 멈춘 마닐라를 떠올리며 한국의 도로를 상상해봤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서면 치킨과 족발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약국 처방전과 긴급 서류도 배송이 끊깁니다. 화물차가 멈추면 마트 진열대가 텅 비고 주유소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서겠죠. 편의점 삼각김밥이 사라지고 택배 박스가 창고에 쌓인 채 썩어가는 풍경을 상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필리핀의 석유 자유화법 실패는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면 효율은 높아질지 몰라도 위기 대응력은 떨어집니다. 한국도 전력과 가스 시장의 민영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동남아의 사례는 에너지를 순전히 상품으로만 다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습니다. 에너지는 생존의 문제이고 생존은 시장 논리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선택도 갈렸습니다.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 앞에서 새치기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고, 암시장에서는 이웃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마을 단위로 발전기를 공유하고 남는 쌀을 이웃과 나누는 연대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세대 간 불평등도 도드라졌습니다. 기성세대가 값싼 에너지를 풍족하게 써가며 쌓아 올린 경제 성장의 대가를 청년 세대가 치르는 구도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와 에너지 전환 비용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몫으로 넘어갔고, 동남아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고 기름도 없는 이중의 막다른 길에 내몰렸습니다. 한국의 청년들도 이 그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작은 불씨는 살아있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청년 엔지니어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소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이웃 마을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력망이 끊긴 오지 마을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작은 선풍기를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SNS를 타고 퍼졌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작은 자립의 시도가 빛을 발했습니다. 동남아의 위기를 모른 척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상당 부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거치고, 동남아 관광 수입은 한국 항공사와 여행사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다가는 불똥이 튀어 우리 지붕에 옮겨 붙습니다. 인도적 연대는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냉정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값싼 에너지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한정 쓰고 버리는 소비 패턴, 언제든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는 익숙함 속에 숨겨진 비용을 직시해야 합니다. 동남아의 비명은 그 비용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자동차에 기름이 없고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26년 에너지 대공황, 동남아의 비명이 우리의 내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